모든 것을 다 뚫는다는 창과 또 모든 것을 다 막아댄다는 이 방패에서 유래한 말이 있죠. 모순입니다. 바로 이 모순 같은 상황이 우리 인체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에 해당하는 항원과 방패에 해당하는 항체,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는 창과 방패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입니다. 네, 내 면역 체계가 나의 몸을 적으로 인해서 신체 내부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을 파고드는 관절의 통증과 염증,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그 함께 극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 이를 가리켜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부른다. 현재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은 100여 가지가 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을 모른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개발은 지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명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랑 발 같은 작은 관절에 관절이 부으면서 아픈 관절염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장기간 치료를 안 하고 두게 되면은 관절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랑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뼈와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고 심지어 전신으로 염증이 퍼져 다른 장기를 공격하기도 한다. 최근 치료 경향을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거의 증상이 없을 정도까지 관절염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 관의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보면 이 치료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고 하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복할 수 있으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복하기 위한 긴 여정.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한승우 교수가 함께한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류마티스 내과의 한승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들 많이 돌보고 계시죠. 일명 네. 황혼 육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또 손주병이라고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이건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참으로 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관절염 앞에는 류마티스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류마티스라고도 하고 류마티즘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앞에 류마라는 말이 붙는데, 예. 이 류마라는 뜻은 이 고대 라틴어로 이 체액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하니까 몸에 있는 뭐 체액이 잘못돼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류마티즘이라고 불리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이 류마티즘이라는 말이 우리 몸의 면역계의 이상으로 해서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들,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루푸스나 뭐 척추 관절염 같은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어원만 들어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질환이다, 이렇게 그렇죠. 알 수 있겠는데요. 그걸 또 잘 나타내고 있는 명화 한 점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 그림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 있는 바로크 시대의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 화가와 그 가족의 자화상이 되겠는데, 뒤쪽에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 하녀의 손을 보시면 네.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이 이렇게 이 중수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이렇게 부어 있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에 이렇게 부종이 생기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관절염을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에 있어서도 이 손 관절의 어떤 질환을 그림에 나타냈다는 건 그만큼 이 시대에도 흔했다는 질환일까요? 네, 흔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예. 이때 바로크 시대 이 미술이 굉장히 이렇게 그 섬세하게 예. 정밀하게 그렸다는 그런 예로 이 네. 그림을 많이 쓰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손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활의 불편함이 네.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또 여러모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보시면 대표적인 특징이 이 관절이 붓는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에 관절이 부으면서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관절이 붓지 않으면 관절염이 아니고 관절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이 관절이 부으면서 아침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인 아침에 이렇게 뻣뻣하거나 통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조강직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소견일 수 있는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그냥 연골이 짧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경우에도 아침에 조금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 조조강직이 한 10분, 15분 정도에 짧게 지속되는 반면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지속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조강직이 있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손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같은 경우에도 조조강직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 두 가지 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관절염과 감별하는 진단을 받을 필요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설명 속에 아침에 짧은 시간이 아닌 한두 시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관절이 부은 상태에서 아침에 한두 시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조조강직만 있다고 해서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관절이 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어 있으면서 이제 조조강직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조강직이 생기는 이유를 이전에는 이 염증이면서, 이게 염증이니까 물이 차고 하면서 저녁에 자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체액이 모여서 이렇게 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일주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예. 우리 쥐한테서 이런 똑같은 동물 모델을 시험을 할 경우에는 저녁에 더 심합니다. 이런 관절염 증상이. 근데 반면에 이런 야행성이 아닌 이렇게 주행성인 이제 사람한테서는 새벽에 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이 면역 질환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통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나 이런 아침에 증상이 자주 생기는 것들이 이런 염증의 특징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염증이 좀 더 심해진다는 그런 설명이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밤에 오히려 너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원인에서 오는 또 통증인 걸까요? 손이 아픈 게 이제 같은 이제 증상일 수가 있는데, 네.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하고 나서 저녁이나 밤에 이 손의 통증이 심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질환의 감별은 의사가 진찰을 하고 몇 가지 피검사라든지 그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저녁에 아프면 이 병이고 아침에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요? 퇴행성 통증이라는 관절염. 게 예. 공통점일 수가 있는데, 예.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에는 관절이 붓습니다. 근데 예. 붓는데 만지면 조금 뭐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될 정도까지 그런 부종이 특징이고, 예.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같으면 만지면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이게 뼈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예.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 관절에 있어서 주로 이제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관절,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의 인체의 모든 관절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주로 이제 손과 발과 같은 작은 관절에 많이 발생을 작은 하는데, 관절, 예. 작은 관절. 그래서 뭐 다른 관절에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 팔꿈치 같은 큰 관절에 생길 수가 있고, 어깨나 턱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독 안 오는 관절이 척추 관절이 되겠는데, 예. 허리가 아픈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부위는 요 경추 1, 2번,
목 부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관절 외에도 이런 염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팔꿈치나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 손에도 올 수가 있고 발에도 올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오게 되면 공막염 증상으로 눈에 충혈이 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폐섬유증이 한 30%에서 동반이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직접적이진 않지만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굉장히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증이나 뭐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되면서 그래서 네. 관상동맥 질환, 뭐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증 같은 부작용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을 보시면 전 인구의 한 0.5%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발생하는 연령은 35세에서 한 50세 정도에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린애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60이 넘은 고령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전 연령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35세에서 50세 사이라고 하니까 또 갱년기랑 상당히 관련이 높아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면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이 조기 폐경 환자들한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도가 한 2.5배 정도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폐경이 되면 관절염 증상이 잘 조절되시던 분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폐경기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들이 관절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관절염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소아, 그중 어린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나름의 특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염, 열이 많이 나는 스틸시병 같은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연소성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관절염이 생겼다가 한 절반, 한 50% 정도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발 같은 작은 관절에 염증이 온다고 했는데 예.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같으면 무릎이나 뭐 고관절 같은 큰 관절에 자주 침범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고 네. 그리고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열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한 50%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른들보다 훨씬 염증도 심하고 해서 관절 파괴도 더 심하고 훨씬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가 뭐가 잘못돼서 어린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느냐. 이게 치료가 된다고 해도 성인이 돼서 또 재발할 가능성도 더 높지 않겠나라는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치료를 하면 굉장히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예. 금방 좋아지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염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이런 관절 손상이나 어떤 장애를 최소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네. 내 몸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기까지 몸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순서를 보시면 예. 처음에는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흡연과 같은 환경인자를 접하게 되면은 이 자가 면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의 대표적인 지표가 CCP 항체나 류마티스 인자와 같은 그런 항체의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항체가 있으면 내 몸에 면역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환자들한테서 자세한 트리거나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관절염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환경인자나 유전인자들이 있는데 유전인자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HLA-DRB1이라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전자 역시 그 전체 유전 리스크의 한 30%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해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환경인자가 되겠는데 장내 세균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흡연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치주염, 그러니까 이런 치주염이나 흡연, 장내 세균총과 같은 세균들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자들이 이런 자가 면역성 발생, 즉 항시투룰린 항체와 같은 이런 자가 면역성의 발생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항시투룰린 항체는 이 관절염이 생기기 이전부터 증가가 되게 되는데, 관절염 발생 단계에 보면 거의 한 80%에서 항시투룰린 항체가 환자에서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항시CP 항체가 있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있더라도 한 4분의 1, 25% 환자에서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직 관절염이 생기기 전 단계이면서 관절염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절염의 증상을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3분의 2의 환자에서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모호한 어떤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절 부종이 생기면서 활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게 피검사에서 항체도 있고 한데 이런 관절염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항시CP 항체, 아까 그 중요하던 항체가 생기고 나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 단지 그냥 애매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년이 지나면 한 35%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절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관절의 변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절염이 어떻게 관절의 변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관절염이 시작을 하게 되면 예. 관절염의 핵심은 활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막이라고 하면 예. 우리 관절 끝 부분부터 관절 캡슐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활막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막 부위에 이 증식이 생기게 되고, 이 활막은 뼈 쪽으로 이렇게 증식이 되면서 침투를 하게 되고, 이걸 보고 판누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소견 때문에 이 골미란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 끝부분에 마치 이렇게 뭐가 파먹은 것 같이 이렇게 골미란이 생기게 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과 같이 매끈한 어떤 관절 표면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골미란. 미란이 이렇게 예. 생기게 되는 거고, 네. 이쪽에도 보면 그 관절이 좁아짐과 동시에 골미란 소견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변형이나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공포스러운 건데, 이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런 골미란이 생기는 게 아니고 관절이 부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런 골미란이랑 골 파괴가 생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염증을 조절하고 하면 이런 골미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일 겁내하시는 게 골미란에 의한 관절 변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은 굉장히 심한 분들의 예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는 이 중수지 관절에 관절염이 굉장히 한 10년 정도 지속되면서 여기 있던 인대들이 이쪽으로 탈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힘이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관절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네. 이런 염증은 가만히 치료 안 하고 두어도 저절로 좋아졌다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는데, 이런 골미란과 뼈 손상 장애는 누적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둘 경우 30년 정도 지나면 뭐 손이나 발에 저런 식의 어떤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
좋은 약과 치료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이런 골밀환과 변형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고 있다는 김명숙 씨. 처음에 왔을 때는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뭐 일반 관절염인가 어째서 그냥 정형외과 그냥 쭉 다녔는데 약 먹으면은 괜찮고 안 먹으면 아프고 이게 한 2달 정도 계속 지속됐다가 그냥 우연찮게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했는데 그 인자 수치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오게 됐죠. 말로만 들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끊이질 않는 통증만이 이 병을 실감케 했다. 처음에 류마티스 오고 나서는 한 4년 정도는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못했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물 내리는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이불을 이렇게 당기는 이런 것도 안 될 정도로 스치기면서도 통증이 심해서 되게 힘들었죠.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김명숙 씨. 발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 치곤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하필 생각지 못했던 악재가 터졌다. 재발 이후에 이제 쭉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약을 이제 중지하고 나서 관절염이 확 심해졌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진짜 잘 못 걷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관절염이 악화돼서 오셨는데 그렇게 심해졌을 때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절의 염증을 조절해 주어서 비교적 뭐 한 달이나 2달 내로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도 뭐 비교적 쉽게 관절염이 다시 좋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을 뒤덮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약 복용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명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2주 되니까 다 퇴원을 했는데 혼자서 한 38일 정도 있었는데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화장실 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코로나 치료하는 데서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복용하면 안 된다. 죽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된다 해서 참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겁도 났지만 이 류마티스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짜 퇴원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은 명숙 씨. 당시 심해졌었던 류마티스 증상도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 아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안 쓰려고 이제 일상생활 좀 덜 쓰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뭐 영양제 같은 거 잘 안 챙기고 지금은 이제 그 몸에 좋은 면역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자연 치유 이런 것도 이제 복용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쪽으로 내 몸을 이제 아끼면서 사랑하는 쪽으로. 네, 화면에서 만나보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네. 1개월간 약을 끊었다가 그렇죠. 또 증상이 악화가 되셨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같이 복용을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했기도 했고 네. 굉장히 공포가 많고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리면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대부분 다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를 더 돋구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면역계를 좀 억제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둘이 개가 상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중지를 하고 다 나은 이후에 다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게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중지하고 한 달 이후에 관절염이 다시 악화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곤란하고 판단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건지요? 아니면 좀 연기시켜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예. 그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예.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무조건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들이 항체 생성률 같은 데는 안 좋은 항체 생성률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예. 이 백신을 맞으면 적어도 이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인공호흡기를 쓴다든지 하는 심한 코로나 감염증을 막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데이터에 의하면은 코로나를 앓고 생기는 항체 수치보다 백신을 맞고 생기는 항체 수치가 4배나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적어도 코로나에 의한 중증 감염증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꼭 맞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류마티스 질환자분들은 조언을 잘 따르셔서 백신을 접종을 하셔야겠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제를 또 조절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손이나 발 같은 관절이 붓거나 통증을 느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체 진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관절이 붓고 한 증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하셔야 될 건데, 그래서 진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순히 아프기만 하면 아까 관절통이라고 했는데 네. 관절이 부으면서 아픈 이런 관절염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과 발 등의 작은 관절에 오는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손과 발 작은 관절에 관절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단에서 제일 중요하겠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방사선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골미랑이나 관절 협착 같은 게 확인되는데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더 진단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혈액 검사로는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와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혈액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혈액 안에 염증 수치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게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서 다른 관절염, 뭐 전신성 경화증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과의 감별을 위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있으면 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 이유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절염 증상이 훨씬 진단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있더라도 관절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 인구에서 전체 한 3%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고 돼 있고 나이가 60이 되면 5에 내지 한 10% 정도까지 양성률이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명 중에 1명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만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 CCP 항체가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이라고 하지만 그 항 CCP 항체가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 25%에서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 검사만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기는 힘들고 관절염, 손발의 관절에 있는 부종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음성이 나오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 3명 중에 1명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피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없다고 관절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절이 부어 있으면 혈청 음성형 그런 항체가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2010년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나온 류마티스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침범된 관절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나 시시피항체의 양성 유무 그리고 염증 수치의 증가 유무 증상 기간을 기반으로 점수화해서 6점 이상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 어떤 경향이 치료 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최대한 단시간 내에 관절 증상을 거의 없게 만드는 관해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치료 목표라고 하시면 되겠고, 관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네, 관해라는 단어의 예. 뜻은 아프거나 압통이나 부종이 있는 관절이 한 관절 이하,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고 환자가 자각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도가 최고로 심한 걸 10이라고 했을 때 1 이하로 환자 자체도 이 병 자체가 거의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예.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내에 관해, 이게 안 된다면 6개월 내에 관해에 이르도록 치료하는 게 최근의 네. 치료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해를 이루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통증 조절에 쓰이는 약물로는 우리 이제 소염 진통제나 네.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염증 조절을 통해서 관절 손상을 막는 약물들로서는 MTX와 같은 약물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염증 조절 약물들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이에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네,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치료의 골든타임 같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물론 진단을 빨리 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완치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약을 끊고도, 관절염이 잘 조절되어서 약을 끊고도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네.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절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6개월 정도 관절이 부어서 증상이 지속되고 나면 관절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뭐 한 6개월 이내로 관절 증상이 생기고 나서 6개월 이내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면 신체 전체로까지 이렇게 퍼질 위험성도 있나요? 그렇죠. 아까 손, 발 같은 작은 예. 관절뿐만 아니고 무릎이나 큰 관절, 그러니까 척추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관절에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치료 시간을 놓치면은 여러 관절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이 관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약물 치료는 크게 이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와 예. 염증 자체를 조절하는 치료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 조절하는 약물의 대표적인 예가 스테로이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스테로이드는 효과도 굉장히 빠른 반면에 그 부작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흔히 드는 예인데, 예. 이 화가는 프랑스 화가로 라울 두피라는 화가가 되겠고, 이 손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변형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거의 그림도 잘 그리기 힘들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었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개발돼서 스테로이드 발명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1950년입니다. 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시작한 것도 1950년인데, 네. 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 사람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 콜티졸이라고 해서 이 스테로이드의 이름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찬양하는 그림을 이 임상 시험한 그 병원에 기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임상 시험에 1950년에 하고 이 사람이 사망한 게 53년인데 네.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이 위출혈 때문에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잘 쓰고
하면은 통증을 잘 조절해주고 염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테로이드 사용의 기준은 예. 최대한 짧게, 최대한 적은 용량을 쓰자라는 게 스테로이드 사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로 통증을 조절해주면서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게 되고 대표적인 약물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번 복용할 때 5달에서 6달 정도를 복용하게 되고 이게 원래 만들어지기는 항암제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약물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항암제를 내가 먹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네. 지금 쓰는 용량은 항암제는 그램 단위로 먹는 거고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치료하는 용량은 15ml 이하로 거의 100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쓰는 용량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비해서도 부작용도 현저하게 낮고 네. 최고로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관절염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최근에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면 이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염증 물질을 직접 타겟하는 어떤 약물들이 되겠는데 TNF 알파, 인터루킨 6, 잭 차단제와 같은 염증 물질 자체를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부터 T세포, B세포,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만드는 세포 자체까지도 차단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경구 약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까지 사용해서 이 관절염의 활성도를 충분하게 잘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환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약을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으면 또 싹 완치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관해, 증상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 좋아지는 게 관해라고 했는데 관해라고 해서 약을 끊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관해에 도달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약을 유지를 하고 약을 끊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1년 이상 관해를 유지하고 약을 끊어 보면 한 50% 정도 재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연구인데 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관해를 유지하고 약을 중지를 해보니까 이 경우도 역시 한 50% 정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재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약을 처음 먹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약을 먹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당신이 거의 관절통을 느끼지 않는 단계까지 좋아질 거고 이 관해를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하고 약을 끊어 볼 수 있다. 그렇게 약을 끊으면 한 절반 정도에서는 재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반이나 재발하면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절망할 수도 있는데 50% 정도의 재발률이라면 약을 끊고 다시 재발한다면 치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해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한다면 약을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완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계시고요. 네. 주로 관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만큼 완치는 어렵나요? 약을 끊은 경우에 예. 아까도 보셨듯이 전혀 증상이 없이 거의 1년 동안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절반에서 재발을 하는 걸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다. 그래서 약 안 먹고 당신이 평생 괜찮을 거다라는 말은 의사로서 이렇게 쉽게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관해라는 조금 애매하고 일반 사람들은 잘 생소한 그런 이야기 텀을 쓰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현재 약물로서 비교적 잘 조절되고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은 약을 임의로 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이런 환자들 가장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잘 조절되다가 예. 또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
아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나 뭐 이런 약들을 잘 안 드신 경우가 그렇죠.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잘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 밖에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약물들이 간으로 대부분 대사되는 경우가 많고 아. 그래서 술 같은 걸 드시는 그 같은 경우에 검주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담배는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염증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생활 습관까지 좀 말씀 주실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하나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급성기에 관절이 붓고 막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염증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운동을 하지 말고 약물 치료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좋아지고 나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권유가 되고 근데 이제 아프다고 해서 너무 아끼고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으니까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에서 많이 또 물으시는데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고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예. 묻는데 그 돼지고기나 이런 거 다 드셔도 되고 특별하게 가릴 음식은 없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혈액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관상동맥 질환, 동맥 경화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네. 그래서 과체중 예방이나 짜게 먹지 않는 일반적인 어떤 식사를 하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식사로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딸걷는 게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는 뭐 손가락 이런데 나이 안 먹어도 많이 써가지고 역시 그런 줄 알아요. 오르막 올라갈 때도 안 좋고요. 할 때도만 안 좋고 내려올 때도 힘들어요. 그게. 걸으려고 하면 걸으면 잘 걸리지도 않고 힘들어요. 찜질하고 무릎에 좋은 옷을 이제 약초랑 같이 끓여가지고 식혜도 해 먹고 또 이제 차도 끓여 먹고 약 먹고 병원 다니요. 물리치료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뭐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었죠. 류마티스 관절염 유독 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왜 뭐 유전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뭐 타고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이 관절염이 있으면 혹시 이게 유전이 되는지 예. 환자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데 네. 이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는 한 2~3배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랑 이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상동이 형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더라도 관절염이 걸릴 확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전인자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아까 흡연, 뭐 장내 세균, 뭐 이 치주염과 같은 네. 환경인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궁금증들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셔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류마티스 인자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혹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한다거나 또 반대로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에서 양성, 양성에서 음성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 젊을 때는 류마티스 인자가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20살 젊을 때 피검사를 해서 없었다고 이 류마티스 인자가 계속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전 인구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네. 60대가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들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또 없으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3분의 1은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가 없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만으로 내가 관절염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관절 증상 아까 이야기 드렸던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하시고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뭐 상시 양성 위험성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 관절 증상이 없으면 예. 그런 피검사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걸 해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이 증상이 없으시고 대부분이 괜찮다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잘 해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왼쪽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네 손가락 모두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진 걸까요? 네,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악화된 거라는 의미일까요? 네, 이런 증상은 뭐 진찰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대부분 이 신경이 눌려서 그래서 특히 이제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있고 하면 손목에 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손목에 관절염이 있다 보면은 손목도 이렇게 좁아지고 하면서 신경이 눌릴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서 이런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손이 자주 붓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제가 틈틈이 손 마사지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 마사지 기기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살까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손 마사지 기기를 써도 괜찮을까요? 예. 써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운동과 마찬가지로 예. 활동성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관절염이 잘 조절되어서 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 네. 마사지를 하면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50% 이상 통증이 조금 호전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 기전은 이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물질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불안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어떤 따님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마사지 기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7년 전부터 약물 치료하고 있는데요. 요즘 탈모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눈에 띄게 머리숱이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약물의 문제일까요? 스트레스 문제일까요? 네. 이게 약물 때문에 탈모를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물 때문에 탈모가 생긴 건지 확인을 하려면 예. 약을 끊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더라도 바로 탈모가 호전이 되지 않고 약해져 있거나 이런 그 머리카락이 빠질 건 빠지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머리가 좀 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약을 중지를 해보고 그 약 때문에 생기는 탈모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약을 또 바꾸게 되는데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MTX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그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약물로 약을 변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약물 치료로 인한 탈모의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탈모가 없다가 예. 치료를 하고 생기게 되면 예. 약의 가능성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다른 손톱은 멀쩡한데 오른손 중지 손톱이 울퉁불퉁하고 중간 부분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손톱이 울퉁불퉁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던데요.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해 봐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그 관절염 증상이 있으시면 예.
물론 의심을 해보고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손톱에 이런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으면 건선 관절염을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에 건선 증상이 없더라도 손톱에만 건선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손톱 변형과 함께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건선 관절염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고 관절 변형도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두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오고 관해 그리고 뭐 치료 중직 완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관절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환 중에 5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단은 과속으로, 치료는 서행으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진단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요,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꾸준하게 또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들려주셨습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한승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